안녕하세요. 4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매일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힐링하고 있는 한 팬입니다. 저도 제 사연으로 힐링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학창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밌는 이야기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빠라는 분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멀리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지냈답니다.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어 얼굴을 모르고 지냈네요. 엄마는 벽지를 뽑아내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린 저를 돌보는 시간이 없어 거의 혼자 집에서 놀았어요. 버는 돈은 어떻게 생긴지 모를 빚을 갚는 데 충당했답니다. 친절했던 옆집, 앞집 아주머니들이 절 많이 신경 써주셔서 다행히 굶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거 없고 옷차림도 추레하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걸 신고 다녔으니 외적으로 만만하게 보여 친구들이 많이들 시비를 걸고 놀렸어요. 익숙했던 놀림이라 개의치 않고 무시하면서 자랐답니다.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니면서 놀림은 잦아들었어요. 제가 도시락도 싸오지 못하고 삐쩍 마르고 볼품없어서 그런지 불쌍하게 보고 매점에 데려가 빵을 사주거나 제 몫에 도시락까지 싸워서 나눠주는 친구들까지 있었습니다. 동정심이라고 해도 저는 친구들이 주는 우정이 감사하여 늘 해맑게 웃으며 지냈답니다. 중학교 시절은 나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바쁘고 매일 몸이 아프다고 하는 엄마가 안쓰럽게 보이는 것 말고는 일상은 지낼만 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좁아터진 집에 공무원들이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더니 집도 경매에 붙이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 엄마한테 집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빚이 어디서 난 거야? 너 낳고 돈 들어간 데가 많았으니 여기저기 빚을 내면서 살아와서 그렇지. 다른 데 쓴 거 없고 너 하나 키우면서 들인 빚이다. 나 때문에?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얼마나 돈을 썼다고 빚이 들어. 난 아기 때부터 동네 아줌마들 봐줬잖아. 좀 크고 나선 집에서 혼자 보냈고 사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반찬 먹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옷과 신발은 항상 헌 것만 입었다고. 저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말에 화가 나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버릇없이 나오는 저에게 따귀를 한 대 날리셨답니다. 기껏 키워놨더니 해준 게 없다고 따지는 거냐? 야,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 엄만 다른 남자 만나서 새 시집 갔을 거야. 네 아빠가 널 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혼자 독박 쓰게 된 거라고. 내가 짐이 돼서 미안하네. 그래, 날 키워줘서 고마워. 아직 학생이라 독립하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야. 이게 지금 엄마한테 비꼬면서 말하는 거냐? 야, 너 한 대 더 맞고 싶어?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애정을 한번 주신 적 없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엄마가 진 빚 때문에 좁은 집에서 쫓겨나 지하방 월세로 들어가 지내게 됐어요. 햇빛은 안 들어왔지만 이전 집과 큰 차이가 없어 살만했어요. 지하에서 올라와 학교를 가려고 나왔더니 제 모습을 본 한 학생이 학교에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하나 둘씩 절 보는 눈이 이상했는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머리가 좀 컸으니 저를 이해 못할 친구가 없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김혜린이라는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야, 너 햇빛이 집에 안 들어와서 얼굴이 뽀얗다? 아주 하얘. 그래, 그런가 보다. 뭐야, 지하방에 산다고 돌려까기 하는데 눈치를 못 챈 거야? 지하에 살아서 뇌도 굳어버린 거니? 아니, 혜린아, 난 아주 살만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무슨 걱정? 내가 지금 널 걱정하는 걸로 보이니? 나 지금 너 조롱하는 거야.
지하에 사는 땅강아지 기집애야. 혜린이가 비웃었지만 전 조금의 타격도 없었습니다. 반 분위기가 썰렁했는데 혜린이는 민망해하더니 놀리는 걸 그만하더군요. 며칠 동안 혜린이는 반 친구들에게 살갑게 굴면서 이것저것 선물을 하면서 친해지더니 어느새 아이들의 대장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연주야, 너 지하에서 살면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혜린아. 무슨 말 하려고 시동 거는 거니? 기집애 눈침 빨라가지고. 너 못 먹고 사는 것 같아서 괜히 동정심이 가서 말이야. 자,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가서 음료수 좀 사와. 여기 우리 팀 애들 거랑 네 거 하나 사와. 심부름하라고? 싫거든? 네가 먹고 싶으면 직접 매점 가서 사 먹어. 네 것까지 사오라니까. 이런 기회 흔치 않을 텐데 어서 잡아야지. 이 지하에 사는 가난뱅이야. 17살 애가 겨우 가정 형편 가지고 놀리는 꼴을 보니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개의치 않고 무시해버렸는데 혜린이가 무안했는지 언성을 높이며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내가 시키면 가서 사올 것이지 왜 무시를 해? 이거 너 알아? 네 눈, 코, 입에 싹 다 갈아버리기 전에 내 머리 놔! 연주야, 네 아빤 바람나서 도망갔다며? 그리고 네 엄만 공장 다니면서 한심하게 살고 있고 말이야. 네 미래는 안 봐도 훤하다.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이 공순이나 되겠지. 이렇게 학교 다닐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 혜린이의 손을 뿌리치고 경고한 대로 눈, 코, 입을 쥐어뜯고 책상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혜린이의 친구들이 제 팔다리를 잡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저를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얻어입은 교복이 다 찢어져 버렸답니다. 친구들에게 맞은 것보다 한 벌 있는 교복이 만신창이가 돼서 화가 났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교복 새로 사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바느질로 꿰맸어요. 안 그래도 해진 옷인데 바느질 흔적이 남으니 더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린이는 매 쉬는 시간마다 가까이 와서 조롱도 하고 심부름도 시켰어요. 거부할 시 몰매를 맞게 되니 억지로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하였고 조롱하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혜린이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친한 친구 하나 없었고 다들 등 돌린 적군 같았네요. 운명의 장난인지 2학년에 올라갔는데 혜린이와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재밌는지 쉬는 시간 말고도 수업 시간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교실 걸레를 제 머리에 던지기도 하고 책을 빼앗더니 걸레밥물에 담갔다가 돌려주기도 했죠. 야, 연주야, 그 썩은 내 나는 책이 너랑 잘 어울린다. 지하 시공창에서 사는 너와 너무너무 잘 어울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러는 이유라도 좀 알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니? 잘못한 거 많지. 냄새나고 못생긴 네 얼굴 매일 봐야 하는 고통을 줬잖아. 눈에 안 띄면 모르겠는데 자꾸 내 눈에 거슬리니까 이러는 거라고. 야, 시공창 연주야. 그 냄새나는 교복은 도대체 언제 빨았니? 너 오늘 나한테 말 많이 했으니까 교복을 빨아줄게. 얘들아, 시작해. 혜린이의 무리가 양동이의 걸레밥물을 저에게 뿌렸습니다. 흥건하게 젖어서 그걸 입고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죠. 화장실에 가서 옷을 빨고 물기를 짜봤는데 시커먼 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심하면 괴롭히고 심부름 시켜 먹는 게 혜린이의 일상이었어요. 혜린이에게 맞서 말다툼을 하면 끝이 좋지 않으니 언젠가부터 제가 꼬랑지를 내리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야, 우리 연주가 한 번에 알아듣고 매점 가서 간식을 잘도 사왔네? 이제 됐지? 나 자리에 앉을게. 잠깐 연주야, 우리 테스트 좀 해보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 먹고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말이야. 네가 지하에 사는 애니까 딱 어울리게 떨어진 음식 먹으면 되겠지? 빵을 바닥에 굴리고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해 안 먹고? 혜린아,
이걸 어떻게 먹어? 네가 슬리퍼로 밟고 굴린 걸 입으로 먹지 어떻게 먹냐니? 야, 연주야. 지하에서 살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지 않아? 어서 먹어봐.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혜린이의 명령으로 움직인 아이들이 제 몸을 붙잡더니 쓰레기통에서 꺼내온 빵을 억지로 제 입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더군요. 가난한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힘을 이기지 못한 저는 바닥에 굴리고 혜린이의 슬리퍼에 밟혔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빵을 먹고 말았답니다. 하루는 혜린이가 씹던 껌을 제 머리에 붙여버렸어요. 화장실 가서 아무리 머리를 감아도 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혜린이가 손수 껌을 떼어주겠다고 하더니 제 머리카락을 가위로 싹둑 잘랐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 머리 자른 거야? 껌이 안 떨어지니까 뒷머리만 자르니까 이상하다. 앞머리도 맞춰서 잘라줄게. 얘들아, 잡아. 하지 말라고. 제 머리카락까지 가위로 잘라내면서 심한 모욕감을 줬죠. 그런 막대먹은 짓은 매일같이 이어졌어요. 정말이지 학교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고3에 올라가자 혜린이와 또 같은 반이 되었어요. 덕분에 괴롭힘은 똑같이 이어졌답니다. 여름방학 때 벽지 공장에서 일하던 엄마는 더위에 못 이겨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종양이 있다고 하더군요. 에휴, 이 엄마 너 낳고 키우느라 병에 걸렸다.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진짜 억울해 죽겠다. 내 인생에 연주 너만 없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새 시집 갔으면 팔자 좋게 살았을 거란 말이야. 엄마가 뇌종양에 걸려서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져야 하는데 왜 아무렇지 않은 거지? 뭐야, 이 기집애야?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아픈데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 한 게 있으니 그런가 봐. 엄마는 늘 나를 괄시하고 외롭게 했고 나라는 존재를 미워했어. 그 말에 엄마는 따귀를 날리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싹수 없는 자식이라며 매타작을 심하게 받았답니다. 여름방학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땐 기분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우울하지도 않았죠. 2학기가 되면서 취업반으로 빠져 일찌감치 공장으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혜린이와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일 저녁에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안에 혜린이와 무리가 있더군요. 니들 여기서 뭐해?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연주야, 여기 지하잖아. 창문을 안 잠가서 쉽게 들어왔잖니. 오늘 우리가 술 한잔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먹기가 딱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술을 먹든 음료수를 먹든 니들 집에 가서 먹어. 니들 지금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거야. 여기도 꼴의 집이냐? 야, 가서 술이나 좀 사와. 언니가 돈 챙겨줄게. 자, 받아. 소주, 맥주랑 안주할 과자랑 치킨도 좀 사와. 돈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괴롭혀라. 넌 지겹지도 않니? 내일 모레 20살이면 이런 몰상식한 짓은 그만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연주 취업 나가더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먹었구나. 얘들아, 연주한테 교육 좀 해주자. 제 집에서 팔다리를 붙잡히고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지하에서 울리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술을 샀고 집으로 가서 혜린이와 무리에게 술과 안주를 바치고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혜린이는 담배까지 태웠고 장판을 담뱃불로 지졌어요. 이런 지하에서 어떻게 살았니? 연주야, 너 좀 대단한 것 같아.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처럼 계속 살아는 이유를 알 것 같아. 말 대답하면 또 맞을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금 뒤 혜린이가 취해서 절 앞에 앉혀다 두고 억지로 술을 먹였어요. 자, 이거 원샷 해봐. 소주 새로 딴 거니까 원샷 해.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혜린아, 나 술 마셔본 적 없어. 그만해.
처음이니까 더 재밌겠다. 자, 다들 박수! 무리들은 박수를 치며 절 노려봤습니다. 그걸 마시지 않으면 또 개패듯이 때릴 게 뻔하니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마셨어요. 근데 너무 역해서 그대로 오바이트를 해버렸어요. 하필 혜린이 옷에다가 토를 해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았답니다. 눈을 떠보니 혜린이와 무리들은 사라졌고 저 혼자 어지럽힌 지하방에 있더군요. 지옥 같은 이 현실을 빨리 피해버리고 싶어 공장에서 몇 달 일하고 고시원방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그제야 혜린이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요. 제 신세가 엄마와 다르지 않다 보니 회의감이 들었고 힘도 들었지만 평생 할 게 아니니 눈 딱 감고 10년만 버텨보기로 했답니다. 공장은 세월이 흘러도 최저시급만 줬고 딱 일한 만큼의 보수를 줬어요. 아니,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줬죠. 30살에 기계에 손등이 끼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공장에서 보상한 돈은 고작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등 수술 후 제대로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공장 일은 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만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직업을 바꿨답니다. 비교적 육체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사무보조 일을 구했어요. 규모가 큰 회사에 파견직으로 나가서 복사나 서류 정리, 잔심부름을 하는 일꾼으로 일했죠. 거기서도 직원들은 파견직인 저를 무시했어요. 평생 무시만 당할 팔자인지 나이를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죠. 5년 동안 연장 계약을 했고 여러 회사를 옮겨다니며 파견직으로 일했습니다. 버는 돈은 여전히 최저시급이었답니다.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희망도 없던 저는 이 삶을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행복해질 날은 보이지 않으니 눈을 감으면 내일 눈을 뜨지 않길 간절히 바랬답니다. 이 우울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차마 극단적인 시도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겐 그럴 용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비관하며 연명하는데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기고 직업도 탄탄한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고 다가왔어요. 처음엔 장난이거나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수작인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저기 팀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왜 팀장님이랑 데이트를 하냐고요? 그건 제가 연주 씨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나 그만 놀려요. 진심 아닌 거 잘 아니까 그만 가지고 놀라고요. 놀리는 걸로 보이세요? 연주 씨 왜 이렇게 뭐가 나 있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난 연주 씨가 진심으로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요. 웃기고 있네. 됐거든요? 누가 날 좋아하는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없는데 팀장님이 왜 나를 좋아하겠어요? 절대 안 믿으니까 헛된 짓 그만하세요. 그 남자는 제가 4번째로 파견 나가서 근무하게 된 회사의 팀장님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인물도 멀쩡하게 훤칠한데 자꾸 저한테 들이댔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제가 그런 고백을 받으니 괜히 심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를 다 이해해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해주는 바람에 어느 순간 그 남자와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이가 주는 사랑에 제 자존감은 수직으로 올라갔고 자신감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사귄 지 2년 만에 프로포즈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상국 씨 부모님이 날 보면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잖아. 난 고졸에 파견직하는 사람이고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자기 집안은 부자에 배운 것도 많고 나랑 환경이 정반대라서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안 따져. 벌써 자기 이야기했고 결혼해도 좋다고 하셨어. 뭐? 날 만나보지도 않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배경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연주 네가 내 아내가 되어줘. 그이의 훌륭한 인품은 유전이었나 봅니다. 얼마 뒤
실에게 인사를 갔더니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 내 집처럼 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왔답니다. 결혼 준비는 시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고 전 진짜로 거의 몸만 가지고 결혼했어요. 유부녀가 되자 남편은 저에게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 집에서 노는 건 체질상 맞지 않아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그만두겠다고 하고 계속 직장을 다녔습니다. 파견직 계약이 종료가 되고 연장 계약을 하면서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 다른 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서류 정리, 전심부름, 청소 등을 했는데 이 일은 누군가 해야 하고 충분히 쓸모 있는 일이어서 늘 자신감 있게 일했답니다. 결혼 생활은 무진장 편했어요. 수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엄청 잘하기도 하고 시부모님도 오냐오냐 하면서 예뻐해 주신 덕에 편한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 40이 되었는데 아기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가 작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기 새아가, 내 말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 아기가 바로 들어서지 않으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어떨까? 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검사 받아봤어요. 몸에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아유 그랬니? 그럼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죄송해요.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못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미우시겠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왜 못났니? 넌 예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유, 내가 괜히 아기 이야기 꺼냈나 보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신 하찮게 말하지 마라. 알겠니? 어머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아이 가질게요. 그래, 노력하다 보면 금방 생기겠지. 그렇다고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말거라. 시어머니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기도 하고 바쁜 분이라 얼굴 뵙기가 어려웠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서 아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던 어느 날 그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여자가 저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길래 누군가 해서 봤는데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이었습니다. 연주야, 오랜만이다. 너 여기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거야? 공장 다닌다는 소식 들었었는데 직업 바꿨구나. 성희야, 공장에서 손을 다쳐서 비교적 안전한 일로 바꿨어. 벌써 7년은 넘은 것 같다. 뭐야, 그럼 파견직으로 7년을 일한 거야? 정규직에 도전해볼 만도 한데 왜 아직도 파견직으로 일해? 맞다, 너 고졸이지? 이런 회사에 고졸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미안. 전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고 말하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자 친구 성희가 제 뒤를 따라 나오며 말을 걸었답니다. 연주야, 너 소식 궁금해하는 애들 많아. 나를? 왜? 왜긴 왜야, 친구니까 그렇지. 성희는 혜린이의 무리 중 한 명이었고 절 괴롭히던 애였습니다. 제가 평정심으로 인상 한번 구기지 않으니 옛일을 잊은 걸로 착각했나 봅니다. 성희야, 우리가 친구니? 그냥 동창생일 뿐인 것 같은데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줬으면 해. 갈게. 잠깐 연주야. 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니? 미안해. 내가 그때는 어려서 철없이 행동했다. 그땐 혜린이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 아무튼 사과할게. 미안. 됐어. 지난 일이고 들추고 싶지도 않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주야, 네 말대로 오래된 일이고 우리 40이잖아. 이제라도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성희는 매일 귀찮게 들러붙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에게 말을 붙였고 점심시간에는 자기랑 같이 밥 먹자며 억지로 절 끌고 가서 밥을 사주기까지 하더군요. 연주야, 내가 살 테니까 많이 먹어?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그러고 보니 네 안부를 잘 모르네. 난 결혼했는데 넌? 나도 했어. 5년 전에. 어머, 그렇구나. 그럼 아이는? 아직 없어. 난임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 그럼 인공수정이라도 해봐. 요즘 40 넘어서 애 잘 낳는 사람 있지만
임신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 그래, 조언 고맙다. 근데 말이야, 연주야. 너 동창회 나오지 않을래? 애들이 네 얼굴 보고 싶다고 난리더라. 내가 단톡방에 널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널 그리워하더라고. 나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왕따였으니 이럴 리가 없다면서 표정을 크게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성희가 말하길 다들 나이 먹고 변했고 주도에서 괴롭혔던 혜린이는 동창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했어요. 그래도 동창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남편과 산부인과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인공수정은 좀 뒤로 미루고 자연임신에 노력을 해보라고 소견을 들었어요. 날짜를 어느 때 가져야 하는지 다시 설명을 듣고 나왔답니다. 푸념을 늘어놓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뭐야, 인공수정 하겠다는데도 거절하네. 저 의사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병원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거절을 왜 하는 거지? 솔직한 의사지. 인공수정도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우리 둘 다 건강하니까 날짜를 잘 잡아서 노력하면 충분히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의사 말대로 잘 해보자. 미안해.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까지 못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랑 시부모님께 미안해 죽겠어. 우리 엄마가 잔소리했어? 아니, 어머님도 최대한 좋게 말씀하시더라. 그냥 면박 주고 화를 내도 상관없는데 말이야. 여보, 당신은 자꾸 당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 당신은 귀한 사람이고 우리 집 식구라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네. 이런 대우를 어디 가서도 받아본 적이 없어. 평생 존중하면서 대우해 줄 테니까 도망이나 가지 마. 도망을 왜 가? 내 보금자리가 당신 옆인데. 그이가 절 이만큼 생각해주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 왕따, 엄마의 괄시 모두 다 보상받는 것 같았답니다. 금요일 저녁에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가려는데 친구 성희가 절 붙잡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답니다. 연주야, 우리 같이 저녁 먹자. 내가 살게. 아니야, 난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 해. 넌 남편 밥 안 해줘? 매일 해주는 밥 하루 안 해주면 어떠니? 오늘 시간 좀 내줘. 저는 약속을 잡는 성격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따라가서 저녁을 먹는 타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집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성희가 집요하게 절 따라오면서 제발 시간을 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연주야, 정말 잠깐이면 돼. 내가 고민이 있어서 너한테 털어놓고 싶어서 그래. 고민? 다른 친구 불러서 하면 되잖아. 요즘 연주 너를 매일 보니까 편해져서 너랑 대화하고 싶어. 부탁이야. 제 눈을 빤히 보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옛날 일을 생각하면 같이 밥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 지난 일이고 잊었으니 한번 시간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1시간이면 되겠지? 남편한테 문자 좀 보낼게. 고맙다, 연주야. 네가 오늘 날 살렸다. 살리기까지 했니? 얼마나 힘든 고민이길래 그러는 건지. 들어보자. 친구가 절 데리고 한우집으로 들어가더군요. 테이블이 꽉 차 있었는데 알고 보니 고민을 말하겠다고 잡은 게 아니라 동창회 모임에 절 참석시키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자리에 앉은 동창생들이 모두 저를 올려다보며 인사를 하더군요. 성희야, 너 거짓말한 거야? 연주야, 어서 앉아. 앉아서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이왕 이렇게 된 거 1시간만 앉아있다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식당 문이 열리자 동창생들이 기립하더군요. 선생님이라도 오셨나 해서 돌아봤더니 혜린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들 오랜만이야. 어머, 이게 누구야? 연주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성희야, 내가 준 임무를 잘 해냈구나. 연주 얼굴을 봤더니 아첨하는 얼굴로 혜린이에게 말하더군요. 혜린아, 나 잘했지. 우리 회사 파견직으로 일하는 애한테 착한 척하면서 말 거는 것도 곤욕이더라. 근데 혜린이 네가 동창회에 반드시 연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온갖 연기하면서 친한 척했다고. 연주 저기 집에 어찌나 까칠하던지 재수 더럽게 없다니까.
그래, 수고했어, 성희야. 네 자리 옮겨라. 내가 연주 옆에 앉을게. 그러자 성희가 일어났고 혜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선영이가 저를 툭툭 치더니 소주잔을 새 것으로 하나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연주야, 나 소주잔. 벨 누를게. 아니, 네가 직접 가져다 줘. 옛날처럼 심부름하는 거라 생각하고 대령해와. 동창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주잔을 하나 들고 돌아와 혜린이에게 건네줬습니다. 자, 따라봐. 그래. 짠해야지. 다들 잔 들어. 소주잔을 채우자 혜린이가 건배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하방에서 썩어 지내던 쌍거지 연주를 위하여! 정말이지 하나도 변한 게 없더군요. 저는 무시하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야, 어딜 가려고? 집에 남편이 기다려서. 연주, 너한테 남편이 있다고? 시공장에서 썩던 네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네 남편 뭐하는 사람이니? 아, 공장에서 만났나? 네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아, 그러셔요? 파견직 다니는 연주씨? 나이 마음 먹도록 아직도 파견직을 다니냐? 네 인생도 참 깜깜하기만 하다.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려고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한기로 흘려버리고 다시 나가려고 했더니 이번엔 혜린이의 꼬봉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혜린이가 깔깔 웃더니 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앉아봐 먹으니까. 앉아, 연주야.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니? 나이 처먹고 이러는 거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해? 연주 많이 컸네.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할 줄도 알고. 연주야, 앉아서 고기 좀 구워봐. 네가 구워주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옆에서 딱가리짓이나 제대로 해봐. 혜린이의 꼬봉들이 절 자리에 억지로 앉히고 집게를 주더군요. 최대한 큰일이 나지 않게끔 하려고 고분고분 말을 들어줬습니다. 고기를 구워줬고 소주잔도 계속 채워줬습니다. 어느 정도 술에 취한 혜린이가 다시 옛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야, 네 아빠는 바람나서 너 버리고 도망갔고 네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다 병 걸려서 죽었잖아. 아우, 불쌍한 것. 난 네가 평생 지하방에서 썩을 줄 알았다. 네 팔자가 뒤용박 팔자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시집을 다 갔네. 장하다, 연주야. 그래, 시집 간 게 대단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야 주제 파악하고 분수에 맞는 말 하네. 야, 네 남편 뭐하냐? 회사 다녀. 대기업 팀장이고. 야, 너 거짓말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대기업 팀장이 너랑 왜 결혼을 하냐? 한낱 파견직이랑 결혼을 왜 하겠냐는 말이야. 술에 취한 혜린이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데 혜린이가 자기 명함을 저에게 던지더군요. 봐라, 너 같은 파견직애가 지갑에 이런 명함 한 장 꽂혀있으면 영광일 것 같으니까 한 장 주는 거야. 나 이병헌 교수야. 무식한 너한텐 이런 인맥 없지? 아, 이병헌 알아. 당연히 알겠지. 대학병원인데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이 병원에 우리 아빠가 일하고 계시거든. 뭐? 네 아빠가? 도망갔다는 네 아빠? 글쎄, 도망간 아빠는 아니고 현재 아빠인 분이 여기 병원장님이야. 제가 병원장이 아빠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혜린이가 웃기다면서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더군요. 웃기고 있네. 우리 병원장님이 네 아빠라고? 살다 이렇게 어이없고 웃긴 이야기는 처음 듣네. 야, 그럼 불러봐. 네 아빠니까 딸이 부르면 올 거 아니야. 그럴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고 잠시 주저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딸. 지금 동창회에 나왔는데 동창 중에 아빠 병원에서 일한다는 교수가 있어서요. 박혜린이라고 아세요? 지금 여기 오시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통화는 금방 끝이 났고 다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장의 딸이라는 게 웃기다면서 비웃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 뒤에 혜린이는 또 옛날 이야기를 꺼내더니 무시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네 애비 도망갔다며? 저 자식 버리고 도망간 놈이 병원장이 됐다고? 너 그걸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냐? 거짓말하면서 표정 하나 안 변하네. 야, 내 술잔 술 비웠잖아. 당장 따라. 그 순간 제가 든 술병을 누군가가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 여기 있었구만. 우리 딸이 동창회 나왔다더니 자네가 친구였나 보구만. 원장님? 박 선생, 근데 술을 앉아서 받는 거야? 아빠의 한마디에 혜린이가 기립했고 동창들도 모두 기립했습니다. 허허, 박 선생, 우리 딸이랑 인연이 깊다며. 내가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내 딸이 학교 다닐 시기에 괴롭히던 애가 있었다고 말이야. 그게 바로 박 선생 자네인 거지? 원장님, 저 아닙니다. 연주랑 저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따님이세요? 어허허, 그래, 딸이야. 내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딸내미나 다름없지. 우리 딸 고기 좀 많이 먹었나? 안 되겠구만. 이 박 선생이 옆에서 고기 좀 구워줘야겠어. 앉아서 집게 들어. 제가 부른 아빠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결혼 전 어두워 보인다는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셔서 과거 일을 털어놓고 오열한 적이 있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정신과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고 치료를 했답니다. 제가 전화로 아빠라고 부르자 놀라신 목소리였는데 동창회 중이라고 하니 눈치를 채고 달려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가 아닌 시어머니와 같이 오셨답니다. 시아버지가 혜린이를 군기 잡고 고기 굽게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들더니 숟가락으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주목시켰어요. 우리 새끼 동창들 잘 들어. 내 딸님이 불러다 놓고 조롱하고 가지고 놀 생각이었나 본데 니들 잘못 걸렸어. 나랑 남편은 이지영 유지야. 니들 서방들이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괜히 까불다 인생 종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다들 한 명씩 내 딸내미한테 진심 어린 사과하고 꺼져. 시어머니 말씀에 동창생들이 한 줄로 서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90도 숙이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는 먼지처럼 사라졌답니다. 다들 나가고 혜린이만 제 옆에 앉아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박 선생, 정신 안 차려? 그거 탔잖아. 탄 건 자네가 먹어. 불판 새로 갈고 새로 구워. 네, 원장님. 아주머니. 네가 직접 불판 가져와서 갈아. 네, 원장님. 시아버지는 제가 당한 걸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혜린이에게 불판을 갈게 하고 고기를 굽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크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실 거라 생각 못했고 혜린이가 상상 이상으로 비굴하게 나오니 재밌으면서도 의아하더라고요. 아버님, 혜린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요? 아버님 말씀을 고분고분 듣네요. 시아버지는 시선을 혜린이의 명함으로 돌리며 비웃으셨습니다. 박 선생, 명함 보니까 교수라고 써놨대. 교수는 무슨, 지금 자리도 위태하고만 어디서 허위로 명함을 파서 허세질을 하나? 박 선생, 자네가 의료사고 낸 것 때문에 병원에서 피해본 거 알지? 그 정도면 해고해도 정당한 거 아나 모르나? 잘 압니다, 원장님. 명함은 그냥 친구들한테 허세 부리려고 뽑았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사기야. 사기요? 원장님, 저는 다만 친구들한테 꿀리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만든 겁니다. 친구들 말고는 절대로 이 명함 돌리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딸내미를 괴롭히던 주동자였다고 하니까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구만. 내가 아주 끝발 있는 의사라 한마디 하면 자네가 취직할 병원이 없게 할 수 있어. 개인 병원 차려도 가만히 잘 되게 보고 있지 않을 거고 말이야. 원장님, 저를 자르시려고요? 저 과거의 일은 모두 사과하겠습니다. 연주한테 용서 빌겠습니다. 저 다른 병원 갈 생각 없고요. 개인 병원 차릴 돈도 없습니다. 제 남편 사업 망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가장이에요. 혜린이는 구질구질한 말을 늘어놓으며 고기를 굽다 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자를 밀어내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올려다보며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연지야, 내가 미안해. 널 괴롭힌 거, 무시하고 막말한 거 모두 다 사과할게. 미안해. 혜린아, 왜 이렇게 오바를 해? 그만하고 일어서.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편해.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테니까 네가 잘 좀 봐줘. 시아버지는 절 보며 빙그레 웃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내미, 이 호칭이 입에 쩍쩍 붙는구나. 앞으로는 딸내미라고 부를게. 새아가, 딸내미, 이 기집애가 못살게 굴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둡고 우울했었지. 오늘 그때 당한 걸 모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박 선생은 내 말 한마디면 이 바닥에서 끝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연락드려서 갑자기 나오게 한 것도 송구한데 이렇게까지 절 위해 혜린이를 혼내고 다른 애들한테 사과까지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 우리 딸,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있는 동안은 항상 딸내미 편이니까. 이런 무식한 박 선생은 혼나도 싸니까 하고 싶은 복수 다 해. 따귀라도 때리고 침이라도 뱉어. 우리가 다 커버해줄게. 아니에요. 이미 풀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람 때리지 못해요, 어머님. 어이구, 순한 것. 이렇게 착해 빠졌으니 저런 싸가지 없는 게 괴롭히지.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대신 혼쭐 내줘야겠어. 어이, 박 선생, 테이블로 올라가서 무릎 꿇어. 밖에 사람들 다 보이게 말이야. 네, 사모님. 병원장 시아버지와 사모님인 시어머니가 계시니 그 누구도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혜린이는 테이블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기를 구웠어요. 저와 시부모님은 고기를 집어먹으며 사이다를 마셨고요. 혜린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엄청나게 질질 짜더라고요. 고기 더 구워야 할까요? 아직 배가 덜 차서 말이야. 박 선생, 고기 굽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게. 아닙니다. 끝까지 굽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인 연주에게 끝까지 사과하겠습니다. 연주야, 미안해. 내가 고기 구워줄 테니까 꼭꼭 씹어 먹어.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푹하고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을게. 맛있게 더 구워줘. 우리 부모님 맛있게 외식 시켜드리고 싶거든. 연주야, 계산은 네가 할래? 내가 널 때리지 않는 대신 고깃값은 좀 내줘라. 그래야 네가 더 자존심 상하고 화가 오를 것 같아서. 싫으면 그냥 가도 되고.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여기 있는 한우 다 먹어도 돼. 이모, 뚝불로다가 등심 안심 다 주세요. 그렇게 비굴하게 테이블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우를 엄청 구워줬습니다. 저와 시부모님은 포식을 했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혜린이가 질질 짜면서 저와 시부모님을 배웅해 주더군요. 원장님, 사모님, 연주야, 세 분과 함께 자리에서 영광이었습니다. 혜린아, 오늘 덕분에 잘 먹었어. 고깃값 꽤 나왔겠다. 아니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다음에도 또 만나자. 정말? 내가 부르면 나올 거야? 응, 네가 부르면 무조건 나올게. 됐어. 한 번 봤으면 됐지 뭐하러 또 보니? 내가 네 얼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밉겠지. 꼴 보기 싫을 거야. 잘 안 해. 그럼 오늘이 마지막으로 본 거니까 다시는 네 꼬봉 시켜서 날 동창회로 끌고 나오는 일 없도록 해라. 응, 다신 안 그럴게. 잘 가, 연주야. 원장님, 사모님, 살펴가세요. 시부모님은 마지막까지 혜린이를 째려보면서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고 돌아섰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시아버지의 차에 올랐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나오라고 해서 놀라셨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딸내미, 이건 일도 아니다. 언제든 불러주면 열일 제쳐두고 나올 테니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물론 아무 일 없어도 연락해주면 더 좋고. 아무튼 오늘 딸내미한테 큰 도움이 되어준 것 같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구만. 여보, 나도 그래. 우리 딸내미 앞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는 것들 얼굴 봤지? 다들 시뻘개져서 울 것 같더라. 박 선생은 아예 자존심 다 버리고 비굴하게 사과까지 하고 말이야. 우리 딸내미가 당한 걸 돌려줘서 뿌듯하다고.
아직 다 돌려준 게 아닌데 난 박 선생 자를 거야. 그 선생 병판도 안 좋고 환자한테 무례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보고받았어. 의료사고가 2번 있어서 합법적으로 해고할 거야. 우리 딸내미 괴롭힌 못된 기집애를 계속 우리 병원에 둘 순 없잖아. 그럼 당신 입김으로 취직도 못하게 할 거야? 나 의사협회에서 한 자리 꿰고 있는 거 몰라? 블랙으로 올려버려서 아주 그냥 매장시켜버릴 거야. 다신 올라오지 못하게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라고. 시아버지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혜린이를 병원에서 해고 조치하셨습니다. 혜린이는 어릴 적엔 부자였는데 의대를 졸업할 시기에 집안이 망해서 거의 가장 노릇만 하면서 살아왔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좀 살만해지는가 싶더니 혜린이 남편이 사업을 크게 말아먹어 그 빚을 갚고 있는 데다 혼자 벌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잘리고 다른 병원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답니다. 결국 지방까지 이사를 가게 되었다네요. 시부모님이 불행했던 저의 어린 시절을 모두 보상해 주셨습니다. 괴롭힘 당해서 우울증이 생긴 것 말고도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다 해주시려고 여전히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신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임신을 하게 되었고 42살의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그제야 저는 파견직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시고 떠나셨고 시아버지는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손자 얼굴 보러 자주 와주셨답니다. 딸내미 나왔어. 우리 손자 자나? 네, 깨울까요? 아니야, 그냥 둬. 우리 딸내미 얼굴 보니까 바로 스트레스가 풀리네. 안구정화하게 좀 오래 보자, 딸내미. 아버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저 이제 결핍 같은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없는 말 지어서 하는 걸로 보여. 나 딸내미 얼굴 보러 온 거라고. 자, 그 예쁜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봐. 시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고 기쁘게 웃어주시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 흘린 눈물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모자란 며느리 걷어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는 거야? 이거 내 마누라한테 자랑해야겠구만. 딸내미, 엄마 앞에선 기뻐서 울지 않았지? 내가 더 좋은 거지? 시아버지의 재치에 울다가 웃음이 팍 터지고 말았네요. 네, 아버님 앞에서만 울었네요. 다음엔 어머님 앞에서도 기쁘다고 울어야겠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기뻐서 우는 거라면 환영이지. 딸내미, 앞으로는 슬퍼서 화나서 울지 않게 우리 가족이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평생 행복하라고. 시부모님의 존재는 저에게 부모 이상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이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더 좋고 사랑스러워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앞으로 아들을 잘 키우면서 시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남편과 열렬한 사랑을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 사랑받지 못해 결핍이 있는 분들, 사랑이 고픈 분들이 저의 사연으로 인해 잠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